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베르사유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가 절대왕정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킨 베르사유 궁전이죠.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20년 가까이 머물면서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의 연인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명한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관 없는 여왕으로 불리며 프랑스의 정치와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퐁파두르 부인입니다. 퐁파두르 부인의 본명은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으로 후일 그녀가 퐁파두르 후작의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퐁파두르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잔 앙투아네트는 1721년 12월 파리에서 부유한 평민이었던 푸아송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횡령 혐의를 받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탓에 잔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고 하죠. 상당한 미인으로 소문난 잔의 어머니는 권세가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애인 역할을 해주는 코르티잔으로 결혼을 한 뒤에도 매춘행위를 했기 때문에 평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실은 잔의 친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의 애인 중 하나였던 르 노르망 드 투르넴이라는 인물이었을 거라며 의심하는 역사학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투르넴이라는 인물은 잔의 아버지가 가출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푸아송 일가를 강력히 후원하고 어린 잔의 공부에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이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조카와 그녀를 결혼시킨 후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그녀가 왕의 정부가 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조카가 아내였던 잔이 왕의 애첩이 되는 것을 반대하자 조카를 설득해서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잔은 아주 어린 시절 루이 15세의 결혼식 행렬이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이후부터 왕의 애첩이 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루이 15세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왕에게는 사토르 여공작이라는 애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루이 15세와 처음 만난 것은 왕의 사냥터였다고 하죠.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분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녀는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 분장을 하면서 루이 15세에게 접근했고 잔의 미모에 반한 루이 15세는 그때부터 그녀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루이 15세의 젊은 정부인 샤토르 공작 부인이 갑자기 죽자 잔에게 그 자리를 대신할 기회가 찾아왔죠. 그녀는 곧바로 남편과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뒤 메트레 상티트르로 인정되어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루이 15세로부터 퐁파두르 지방의 영지와 자기를 하사받고 퐁파두르 여후작이 되었죠. 그렇게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은 최초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의 메트레 상티트르가 되며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왕궁으로 쓰이던 베르사유 궁전으로 들어오게 된 그녀는 왕궁의 다락방 몇 개만을 사용하며 왕비를 비롯한 왕궁의 주요 인물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자신을 낮췄다고 하죠. 그 후 5년의 세월 동안 왕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마침내 아래층의 정식 왕실 거처를 배정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평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외향적이었던 루이 14세와는 달리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하죠. 게다가 평소 아는 사람을 마주쳐도 인사를 잘하지 않고 예의상 날리는 칭찬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몇 시간 전까지 친절히 대하던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직위를 박탈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행동들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의 성격 때문에 나온 것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를 위선적인 인물이라 생각했죠. 때문에 왕비였던 마리 레슈친스카도 루이 15세의 이런 성격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왕의 성격을 제일 잘 받아준 것이 퐁파두르 부인이었다고 하죠. 그녀는 루이 15세와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주제로도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다른 귀족 부인들처럼 고상한 척 점잖 떨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게 그를 대해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심하게 의존했고 왕이 바라면 언제 어디서나 성관계에 응해줘야 했기 때문에 루이 15세가 살롱이나 방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퐁파두르 부인을 찾으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퐁파두르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루이 15세와 성관계를 하기 힘들어지자 베르사유궁 근처에 사슴정원이라는 하렘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퐁파두르 부인뿐이다 라는 찬사를 보내며 죽을 때까지 그녀를 총애했다고 하네요. 그녀가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은 국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왕비가 여행을 가게 되자 자신이 그녀의 숙소를 관리하겠다며 자원했고 당대의 패션 리더 소리를 듣던 자신의 감각을 살려
왕비의 숙소를 매우 아름답게 꾸며놓았다고 하죠. 돌아온 왕비는 크게 만족하며 국왕폐하께서 꼭 첩을 두셔야만 한다면 퐁파두르 부인만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왕과 왕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퐁파두르 부인은 그때부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예술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그녀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서재 꾸미기를 좋아했으며 예술과 학문을 후원하는 최고의 스폰서였다고 하는데요. 미술사학자들은 로코코 예술이 루이 15세 시절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퐁파두르 부인의 후원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예술을 로코코 양식이 아닌 마담 드 퐁파두르 양식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퐁파두르 부인의 살롱은 당대의 사상가와 문학가가 모이는 지식의 장이 되었죠. 그녀는 연극과 공연을 좋아해 극장이나 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 개인 극장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연출한 연극을 상연하기도 했으며 성과 광장 같은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이나 프티트리아농이 건설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다고 하죠. 게다가 결혼 지참금이 없는 여자들을 도와주거나 신부의 옷을 마련해주기도 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퐁파두르 부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가 문학과 철학의 후원자였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특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는데 국왕인 루이 15세가 위험인물로 분류했던 볼테르와 루소를 후원했으며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사전 출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판된 백과사전은 계몽사상을 더욱 발전시키며 결국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다만 퐁파두르 부인의 외교적인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정을 쥐고 휘두르게 된 그녀는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삼국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 영국연합을 상대로 7년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쟁이 결국 패전으로 끝나면서 북아메리카와 인도에 있던 많은 식민지를 잃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패배에도 루이 15세는 변함없이 퐁파두르 부인을 총애했으며 그렇게 그녀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퐁파두르 부인의 나이 43세가 되던 1764년 그녀는 갑작스러운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만 보면 그녀가 편안하고 화려한 삶만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는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평생 귀족들의 비난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죠. 게다가 왕의 애첩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퐁파두르 부인은 늘 독살당할 위험에 노출됐고 덕분에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처소에서 직접 한여를 시켜 만든 음식만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왕관 없는 여왕이라 불리던 퐁파두르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평가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로 루이 16세의 아내이자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이죠. 그녀는 허구한 날 파티를 벌이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는 관심도 없던 아주 못된 왕비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녀의 악녀 이미지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왕비로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사치는 다른 여왕들보다 덜 부렸으며 딱히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원한 것은 왕정시대가 아니었고 혁명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비극으로 다가온 것이죠.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한 것 중 최고로 개념 없는 말로 여겨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말은 사실 그녀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루소의 참회록에 나오는 한 구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악녀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별 관심 없던 철딱선이 없는 여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1755년 11월 2일 오스트리아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렌 공작 프랑스와 3세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는 쇤브룬 궁전에서 춤이나 그림, 피아노 등을 배우며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미인이었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서 그랬던 걸까요? 피부가 아주 하얗고 예뻤다고 하죠. 또한 그녀의 가슴둘레는 D에서 F컵 정도 되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다른 왕족들과는 달리 마른 몸매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하지는 않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병인 주걱턱과 메구리코를 물려받아 치아 교정을 했고 부채로 가리고 다녔다고 하죠. 당시 독일 지방의 프로이센이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이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고 그 동맹의 증표로 1770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 15세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10대의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당시 왕비답지 않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루이 16세가 사냥 중에 어느 한 농민을 다치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직접 그에게 달려가 간호를 해주며 피해를 입은 만큼 확실한 보상을 해줬다고도 하죠. 그리고 딸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공주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싼 선물을 달라고 떼를 썼을 때는 궁전 밖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으니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또한 그녀는 프랑스 역대 왕비들에 비해서는 매우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뒤 엄청난 사치를 부렸는데요. 이런 프랑스 궁정 환경과는 잘 맞지 않았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때 트리아논 궁으로 거처를 옮겨 가구도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쓰고 인테리어 하는데도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그곳에서 가축들을 키우기도 하며 조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조차 대중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이유는 그녀가 친한 사람들 조금만 궁으로 불러 파티를 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외국인 출신 왕비라서 저런다 라는 비난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초대되지 못한 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왕비가 친한 사람들만 챙기면서 지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결혼할 때쯤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사이는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요. 새로운 강국 프로이센의 견제를 위해서 손을 잡긴 했지만 오랜 시간 피 튀기며 싸워온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여론은 애초에 시집 올 때부터 그다지 좋지 못했죠. 평생 동안 오스트리아의 스파이, 오스트리아년 등의 욕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이미지로 굳혀지고 있을 때쯤 이미지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785년에 일어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죠. 라모트 백작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와 친하다며 루앙 추기경을 속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게 만든 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기 사건 배후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재판을 통해 진범이 누군지 알려지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까지 밝혀졌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소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왕비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일 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파티를 여는 방탕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789년 7월 14일 무능했던 루이 16세의 정치와 여러가지 불만들이 쌓이다 결국 폭발한 프랑스 국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혁명 초반에는 루이 16세도 혁명을 지지했었지만 점점 실권을 하나씩 빼앗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군대조차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1791년 6월 몰래 베르사유 궁전을 빠져나가 오스트리아 근처로 도망을 가다 바렌에서 붙잡혀버렸고, 결국 남편인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1793년 1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온갖 혐의를 다 받게 되었는데요. 국고를 낭비한 죄와 오스트리아와 결탁한 죄, 부패한 죄,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죄, 백성들을 기만한 죄, 프랑스를 멸망시키려 한 죄, 전쟁을 유발시키려 한 죄 등 별의별 혐의가 다 씌워졌죠. 또한 아들 루이 17세를 근친상간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는데요. 재판 내내 여왕으로서 후위를 잃지 않으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자 재판장에 있던 여성들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동조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대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던 아들 루이 17세가 어머니에게 겁탈당했다는 증언을 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혐의까지 추가되며 사형이 확정되었죠. 왕실 전용 황금마차를 타고 정중한 호위를 받으며 단두대로 이동했던 루이 16세와는 달리 그녀는 정말 초라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을 잘리고 허름한 옷을 입게 되었으며 가축을 수송할 때 쓰이던 마차에 실려 프랑스 국민들에게 온갖 욕을 먹으면서 단두대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단두대에 오른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사과했다고 하죠. 그렇게 그녀는 1793년 10월 16일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루이 17세 또한 불과 2년 후 감옥에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큰 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사이가 좋지 않던 오스트리아에서 시집 온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고 그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그녀가 뭔 짓을 해도 욕하기 바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말 나쁜 인물들이 되었어야 했기에 시대의 흐름상 자신들이 다르게 바꿀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사실 사치스러운 악녀가 아니었으며 적국의 시집을 여왕이었지만 국민들에게 인정은커녕 욕만 먹다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572년 8월 23일,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데이의 기간 동안 5천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무차별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 결혼식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던 새 신부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의 하얀 드레스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혼날 사람들은 그날의 결혼식을 피해 결혼식이라 불렀죠. 마르그리트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도 발생한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대학살의 날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1553년 5월 14일 프랑스의 생제르맹 앙레 궁전에서는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였죠. 막내딸로 태어난 만큼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마르그리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쁘고 총명해서 오빠들이 마고라는 애칭을 만들어줄 만큼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사정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카톨릭을 믿는 발로아 왕조와 개신교를 국교로 하는 나바라 왕조로 나뉘어져 피 튀기는 전쟁과 수많은 분쟁이 끊이진 않았던 것이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그리트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던 기지 가문의 기지 공작은 마르그리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죠. 마르그리트 역시 기주공에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톨릭 군대를 지휘하는 멋진 모습의 기주공작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운명의 수를 받기는 그 둘을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즈 가문을 싫어하고 있었고 오빠인 샤를 9세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기즈 가문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트린과 샤를 9세는 기즈 공작을 압박해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명령해버렸죠. 그리고 마르그리트는 정략에 의해 나바라 왕국의 후계자인 앙리 드 나바라와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 오랜 카톨릭과 개신교의 길고 긴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 발로아 왕국의 왕인 샤를 9세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계자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있었죠.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여전히 기즈공작이 좋았습니다. 얼굴도 기즈공작보다 못생겼고 종교도 개신교였던 앙리 나바라와의 결혼도 하기 싫었죠. 그러나 오빠와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앙리 나바라의 어머니이던 호아나 3세 또한 카톨릭 신자였던 마르그리트를 며느리로 삼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로아 왕조의 공주와의 결혼은 있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죠. 그렇던 1571년 결혼 준비를 위해 발로아 왕국으로 온 호아나 3세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문제였는데요. 호아나 3세는 라두이가 마르그리트의 결혼 후에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정해지기도 전에 1572년 6월 8일 호아나 3세는 지병인 폐결핵으로 인해 갑작스레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앙리 나바라는 어머니는 살해당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물증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인 8월 18일이 되자 그는 800명의 기사를 수행원으로 삼아 검정색 상복을 입고 파리로 들어섰습니다. 개신교 세력의 수장이던 콜린이 또한 결혼식 참석을 위해 파리로 왔죠. 그리고 그는 자신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며 결혼식에 거행되는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성당 정문에서 혼인서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가톨릭 신자들에겐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죠. 한편 앙리 나바레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던 마르그리트도 어머니와 오빠의 강요에 못 이겨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결혼식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앙리 드 나바레를 남편으로 맡겠는가라는 추기경의 물음에 꿋꿋이 선 채로 대답도 목례도 하지 않는 그녀를 보다 못한 샤를 9세가 억지로 머리를 눌러 고개를 숙이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572년 8월 18일 그 둘은 부부가 되었죠. 야사에 따르면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그날 밤 어째선지 그 둘은 같은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방에 들어가지 않고 사랑에 맞지 않던 기지공작과 함께 은밀한 미래를 가졌죠. 그리고 다음 날엔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한 검정 마스크를 쓴 채 파리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룻밤에 본의 남자를 찾던 중 라멀리라라는 남자와 눈이 맞았고 그와 더 격정적인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그녀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음탕한 마음이 용솟음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결혼식이 끝난 후 6일간의 결혼 축하 파티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이고 화합과 평화의 세상이 될 것만 같았죠. 그러나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던 기지공작은 이번 기회에 개신교 놈들을 싹 쓸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데이가 되자 샤를 9세의 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지공작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개신교 세력의 수장이던 콜리니를 살해했고 개신교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죠. 그러자 카톨릭을 믿는 파리 시민들까지 가세의 무차별 학살을 시작했는데 개신교 신자인 여성들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강간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개신교 신자의 어린 자식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그날 밤 살해된 개신교 신자는 5천여 명에 달했고 날이 밝아오자 온 도시는 시체와 피투성이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는 이 학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하나님을 찬양했다며 바티칸에서는 이 일을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렸고 이 대학살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했죠. 또한 학살의 날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밀한 뜻의 성가인 때데움을 불렀으며 특별 감사 미사를 집전하고 이 대학살의 날을 축제일로 정했으며 이날을 기념하는 기념주화를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학살로 인해 앙리 나바로와 마르그리트의 결혼식은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날 샤를 9세의 앞에 잡혀온 앙리 나바르는 아내인 마르그리트의 간척으로 간신히 살아남긴 했는데 개신교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사촌동생인 앙리 드 콩데와 함께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해 미사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앙리 나바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샤를 9세가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다음 왕으로 앙리 3세가 즉위하자 그와 사이가 좋지 않던 마르그리트는 남편을 탈출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앙리 나바라는 1576년 2월 사냥을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간신인 도비네와 아내 마르그리트의 애인인 라몰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파리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파리에 남아 있었는데요. 남편이 있는 나바라 왕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앙리 3세와 어머니 카트린의 반대로 가지 못한 채 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러다 앙리 3세 이후로는 발로아 왕조에는 후계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르그리트는 발로아와 나바라의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사명하에 1578년 나바라 왕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남편과의 재회 후 후계자를 낳기 위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포자기한 둘은 수많은 애인을 만들어 풀이한 성생활을 즐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혼식 때처럼 서로 못마땅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남편과 오빠 간의 사이를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온 이후 자크 드 아를레를 비롯한 여러 귀족 남자들과의 화려한 간통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보다 못한 앙리 3세는 마르그리트를 궁정에서 추방했고 그녀는 옛 애인이던 기주공작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앙리 3세에게 붙잡혀 오베르뉴의 위송에 감금되기까지 했죠. 그러다 기주공작이 앙리 3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앙리 3세 또한 암살당하자 남편이던 앙리 드 나바라가 앙리 4세로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앙리 4세는 마르그리트에게 자식을 못 낳고 여러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1599년 둘의 결혼은 무효가 되었죠. 그렇게 이혼당한 뒤 파리로 돌아온 마르그리트는 이혼하며 받은 연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러 남자들과 애정 행각을 벌였죠. 그렇게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다 1615년 5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13년 후 마르그리트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 두 오빠 샤를 9세와 앙리 3세와의 근친상간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7년 8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에 카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카톨릭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권력에 휩쓸린 공주로서 피해 결혼식을 보내고 이혼까지 당했지만 호화로운 생활과 핫한 성생활까지 영위하며 불행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미인의 기준은 항상 달랐습니다.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도 달랐고 조선시대와 현재의 미인의 기준도 달랐죠.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미인의 기준 역시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미녀는 현재 미녀의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현재의 미녀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엄청 못생긴 여자가 되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19세기 페르시아에는 전설의 미녀나 천상의 미인이라고 불렸을 정도의 굉장한 미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의 미녀였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이 때문에 절망에 빠진 13명의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녀는 도대체 얼마나 미녀였길래 이 사달이 날 정도였을까요? 그녀는 1883년에 카자르 왕국에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카자르 왕국은 현재 이란 지역에 있던 왕국으로 수도는 테헤란이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카자르 카논 타지에스 살타네로 카자르 왕조의 나시르 아딘 샤라는 왕의 11남 11녀 중 8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가지고 있고 작고 통통한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바로 그녀에겐 남자들에게 있던 수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페르시아인들은 남자가 안았을 때 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몸매가 둥글며 볼륨이 있고, 얼굴은 둥글넓적하며 눈썹은 짙고 두꺼울수록, 그리고 수염을 기른 여자를 미인이라고 생각했죠. 페르시아의 왕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후궁을 두었었는데요. 후궁들 역시 둥근 몸매에 짙고 두꺼운 눈썹과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왕의 후궁이 되었던 셈이죠. 아무튼 살탄의 공주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최고의 미녀였고, 심지어 얼굴도 예쁜데 신분 또한 공주였기에 페르시아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엔 충분했죠. 그렇다 보니 수많은 정치계 유력인사나 돈 많은 부자들, 귀족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수는 무려 145명에 달했습니다. 그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모두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에 살탄의 공주에게 거절을 당한 남자들은 시리에 빠져 심한 경우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게 죽은 남자는 무려 1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명적이게 아름다웠던 그녀의 외모는 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어 큰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최고의 시인이던 아리프 카즈빈 또한 그녀를 뮤즈로 삼아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국방부 장관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금기를 깨고 이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왕실에서 이혼을 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페르시아의 그 누구보다 진취적인 신여성이었죠. 그녀의 아버지였던 나시르 아딘 샤는 페르시아 최초로 사형문물을 도입하는 등 개혁에 힘썼지만 그것들은 남자들과 일부 왕족 여성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기에 그녀는 당시 페르시아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슬람 사회에서 강요했던 복장이자 여성 억압의 상징인 히잡을 벗어 던져버렸고 서양식 의복을 입었던 최초의 페르시아 여성이었죠. 실제로 아버지였던 페르시아의 왕은 1873년 러시아 알렉산더 2세 황제의 초청을 받고 러시아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레 공연을 보고 난 후 발레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 영향에서인지 온몸을 감추고 있던 복장을 벗어던지고 그녀 또한 발레복을 입기도 했죠. 또한 살탄의 공주는 작가, 화가, 사회운동가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프랑스어나 아랍어에도 능통했던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란의 지하 여성 인권 단체인 여성자유협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의회로 가져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하기도 했었죠. 살탄의 공주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딸이던 투란둘레와 함께 살았으며 말년에는 손녀를 교육시키며 보내다 1936년 1월 25일 53세의 나이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녀의 외모는 미인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현재의 기준으로 따져도 굉장히 미인인 것 같네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외모와 최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살탄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